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혼란 끝에 다시 원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자, 이제 언제 재집행을 시도하느냐 이게 관심이겠죠. 자,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수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호 기자. 자,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영장 유효 기간은 결국 비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일인 그제 저녁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기한 연장이 목적이었던 만큼 청구서에 담긴 취지나 혐의 사실 같은 내용은 기존과 거의 같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장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 기간이나 집행 시점 같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난번과 같이 유효기간이 7일간이라면 이번 영장 기한은 오는 13일까지가 됩니다. 네, 그럼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은 언제 하고 또 만일 또 실패하게 된다면 재차 시도하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당장 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곧바로 집행은 가능한데요. 다만 공수처가 앞서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을 하기보다는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평일인 3일 금요일 오전 8시쯤 집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집행 인력이 공수처와 경찰을 합쳐 110명 정도였는데 대통령 경호처 측 인력 200여 명과 대치하다가 집행에 실패했죠. 또 그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내란죄 철회를 주장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졌습니다. 평일과 주말, 집행 시간 등 공수처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포함해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르면 오늘 재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취재의 기자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공수처 하면 또 이 인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간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차 영장 실패로 인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차 집행하겠다는 얘기 들었고요. 자, 그제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 있어서 완전히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 오동훈 공수처장 직접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본인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본인들이 또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에 하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굉장히 어수룩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체포집행영장 자체가 실패를 하면 공수처 자체에 존재 이유가 이제까지도 계속 존재 이유가 없고 그 전문성과 무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이번 영장 집행에서 실패하게 되면 공수처의 마침표를 저는 찍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 수사에서 공수처는 이제는 손을 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집행을 못하게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가야 하고 관련된 모든 기록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해야 하는 게 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명운을 걸려 있고 이거에서만 실패하면 이제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고요. 오동 공수처장 얘기 이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1차 집행이 그 공수처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다음에 확고한 법치 의식의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장으로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2차 집행에서는 훼손된 법치와 기관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경호처에는 이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집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기관의 어떤 존재 가치, 존폐 기록. 존폐의 기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동 공수처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이 한번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동 공수처장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또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자세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처장님, 곤란합니다.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네, 난데없는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는데, 자 윤지영 기자, 근데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 출처가 경호처다 이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도주설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공수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동훈 공수처장도 어제 관련해서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 도피설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결과 이 제보 출처가 바로 대통령의 경호실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어젯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언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함께 동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더욱 더 큰 난항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내용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보 내용, 민당이 밝힌 내용인데 제3의 장소에 윤 대통령이 도피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경호처가 이 출처라고 일단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도피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에서 특히 가짜 뉴스라고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계속 도피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대리인 경호처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인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사중으로 차량으로 장애를 하고 있고 철조망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페인트 모션, 뭔가 체포영장 집행을 속이기 위해서 유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고 하면 이건 한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역사에 도망간 대통령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체포영장의 불법성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거 아무리 경호처에서 철옹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게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나의 체면이나 명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구속만 안 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 도주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고 하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건요. 뭐 무슨 폰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비아폰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건 대통령 혼자 도주해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건 금방 추적하면 어디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주한 장소에서 체포가 된다. 이건 관제에서도 체포되는 거하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이 엄청난 국격이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겠죠. 대통령을 과연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런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자괴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주 안 하기를 도피 안 했기를 바랍니다만 네. 도피를 했다고 하면 또 이 국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뭐 어제 체포영장이 만료되면서 잠깐 이 공관총 입구가 사실 차벽이 좀 걷어지고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었는데 저 카메라도 확인될 수 있었는데 그때 뭐 잠깐 뭐 일을 뭐 제보가 맞다면요. 잠깐 공무 아닌 뭐 일을 보러 잠깐 나갔다 왔을 수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뭐 제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의 측면만 보면 저는 도주를 해서의 실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신분이면 일단은 경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호 인력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럼 소수의 경호 인력만 데리고 피한다? 그게 무슨 실익이 있죠? 관저가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 간에 쉽게 소재 파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관저 안에 있는 것이 경호나 법적 대응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도주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낮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너무 매몰이 돼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충동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가능성 측면만 보면은 그래도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제보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은 그럼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만약입니다. 이 관저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이게 또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도주라는 것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애견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경호처에도 아마 비밀에 붙였을 거고 뭐 경호처장 정도는 뭐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국민 개인 한 사람이 도주해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찾으려고 맘먹으면 뭐 휴대폰에 GPS랄지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혼자 도취해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CCTV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경호처 관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CCTV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CCTV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남 거리에서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네.
경찰이 한 3시간, 4시간 만에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사건이 많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뭐 도주한 피의자랄지 피고인 검거 이런 것도 상당히 뭐 그 시스템에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마 도피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호처의 입장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이 판사 출신의 정대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는데 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도 뭐 청구나 발부가 불가능한 거는 아닌 상황이긴 한데 네. 원래 순리상 일단 구속영장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보통이고요. 지금 피의자 조사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먼저 시도하는 거고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소환을 했을 때 좀 출석을 해야 조사가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체포영장은 또 혐의 입증 요건도 발부 요건도 훨씬 구속영장에 비하면 이제 용이한 편이니까 네.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도 있으니까 또 괜히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부터 청구해서 좀 어떤 혹시나 발부 안 되는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을 계속 청구하는 거고요.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이제 발부가 되는 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물론 체포영장도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 정도로 입증돼야 되지만 구속영장에 요구되는 혐의도 훨씬 이제 정도가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사 시간도 부족했고 아직 지금 그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도 안 들어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는 좀 그 다음 단계로 놔두고 일단 체포영장부터 다시 발부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통령 관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자, 이르면 오늘 영장 재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혜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소식에 이곳에서도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다시 관저 앞으로 모여 야간 집회를 벌였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각이지만 많은 지지자가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새벽 6시까지의 집결을 공지하고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하는 건 물론 찬성 측 집회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어서 집회 열기는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고된 이곳에서의 집회 시위 결집 인원은 9,50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찬반 양측이 자칫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1차 저지선으로 불리는 공관촌 입구 상황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지금 경호처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관저 주변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었는데요.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관저 앞은 철문을 사이에 두고 대형 버스들이 꽉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관촌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을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체포영장 만료로 경호 인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었지만 경호 인력도 재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주변으로 철조망이 설치된 것은 물론 경호처가 여전히 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인 만큼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서기에 앞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통령 관저가 인근이 요새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버스 차벽이 있고요, 철조망, 또 인간 방패까지 다시 한번 뚫으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윤주원 기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 기동대는 물론이고 헬기까지 동원해야 된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잡히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곳이 보통은 공관구역의 입구인데요. 네. 이 공관구역 입구가 지난 1차 집행 때는 이 미니버스 한 대만 있었는데 지금 이
입구를 보면은 몇 겹으로 지금 차벽이 세워져 있는 뭐 상태입니다. 가로로 돼 있었는데 한 3대 정도가 세로로 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벽으로부터 지금 관저까지의 거리가 500m거든요. 네. 이 500m를 지나는 사이에 1차, 2차, 3차 저지선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에도 다 지금 차벽을 세워놓고 그리고 철조망을 주변에 다 두른 상태고 또 관저 주변에는 아예 빙 둘러서 지금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을 지금 것으로 보이는군요.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당일에는 경호처 인력이 총동원돼서 지금 인간띠를 두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저까지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론되는 건 이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모두 체포하는 방안입니다. 이 공조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에서 뭐 300명, 400명 정도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3-4배에 달하는 이 경찰 인력을 투입을 해서 1시간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체포를 해서 이 대열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벽과 철조망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수 레커차 그리고 장갑차 등의 장비를 동원을 해서 뚫고 나간다는 전략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경호처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1시간에 뭐 몇 명씩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고 해도 뭐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작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인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헬기로 이 관저 상공에 직접적으로 이 진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저에 바로 투입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다만 이 내릴 수 있는 구역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있는지 또 경찰 특공대 인원은 소수만 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삼 변호사님, 뭐 지상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일단 헬기로 이 상공에서 경찰 특공대들을 이렇게 좀 투입한, 뭐 레펠이라고 하죠, 쭉 내려보내는 뭐 그런 방식을 좀 검토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체포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법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 사실은 집행을 안 하고 저렇게 요새화를 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먼저 포기를 한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공권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집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1차 집행 때 이미 이러한 준비를 만만하게 하고 들어가서 적어도 뭐 한 200명 이상, 30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집행에서 실패를 했고 그 당시 이제 경험을 삼아서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제는 2차 집행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어떤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체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건 제가 볼 때는 경찰은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해서 한다고 한다면 뭐 특공대 투입할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저렇게 차벽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걸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사다리랄지 뭐 네.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헬기 동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관련된 뭐 장갑차 이런 거 하면 그건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저런 걸 저지하고 뚫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장비와 인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불상사에 일어날 수 있는 여지. 그렇겠죠. 그게 제일 지금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까지 뚫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렇죠. 도피 의혹.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제 공수처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 협의해서 플랜 A, B, C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뭐 가서 뭔가 확인할지 뭔가 장비를 가지고 진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제 집행에 착수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네. 아까 윤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뭐 경호처 직원들을 뭐 2-3명씩 몇 명씩 계속 체포를 해가면서 경호처 인력, 뭐 인간 방패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줄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차벽들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리적 충돌이 좀 피해야 된다. 하지만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체포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저항이 인내가 있을 것 같긴 필요하다. 합니다. 경호처에. 그렇지만 그 경호처의 저항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저항이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력 시위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혈 사태 이런 걸로 번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 심리라는 게 제일 위험하고 저런 상황에서 오판이라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움직이고 무리적인 행동이 집단적인 행동이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상황 오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고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는 체포하는 방식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게 뭐 헬기가 동원되고 뭐가 이러는 것은 뭐 진짜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권력과 이 법치라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법치가 포기되는 걸 국제사회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민주 법치 국가로 인정하겠습니까? 정상 국가로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깡패 국가, 로그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 최악의 경우까지 가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인내를 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 경호처에서 좀 과도하게 나오더라도 그 과도함을 좀 이렇게 뭐랄까 희생을 해서라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희생하는 모습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밀치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밀치는 걸 나도 밀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밀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호처 자체의 경고를 사전에 경고를 일일이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개개인에게 뭐 문자도 발송하고 뭐 어떤 제가 볼 때는 사전 고지 경고를 사전 많이 해야 고지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충분히 하고 가족들에게도 고지하고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이거는 위법하다는 거를 충분히 알리는 것 이것도 저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윤정 기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 내부에선 이 장기전으로 갈 필요도 있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취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그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그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경호처 직원 뭐 한 300명 정도 동원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 3배 정도, 뭐 한 900명 정도라면 네, 뭐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대열은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또 경호처장이라든가 차장, 본부장 등을 먼저 검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300명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뭐 48시간, 24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자, 이런 얘기를 좀 쭉 들었는데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해야 된다. 뭐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순차적으로 체포하면 12시간 정도 뒤에는 경호처 대열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나왔는데 정대민 변호사님,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저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체포하는 거잖아요. 한 명씩 떼낸다는 건 그냥 법적으로 이제 그냥 떼낸 게 아니라 체포를 한다는 거거든요. 체포하는 명분은 아마 현행범 체포로 하는 걸 겁니다. 현행범 체포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범죄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게 명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공권력 영장까지 들고 왔는데 이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명백하다. 그래서 아마 그 명분으로 현행범 체포로 이제 떼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또 나중에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또 윤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호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명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법한 어떤 체포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거는 그건 뭐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 안 된다 이런 또 법리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런 법리는 영장도 안 들고 간 그런 체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할 때 네. 그거 가지고는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지. 지금 뭐 조금 논란은 있지만 영장이 유효하게 발부돼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아서는 것 자체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보이고 그것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장에는 그 경호처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호처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맞서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계속 뭐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중요한 건 영장입니까? 영장이 중요한 겁니까? 그 뭐 모든 이게 주체별로 임무별로 기관별로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특히 공무원들은 임무가 있는 거죠. 뭐 소방관은 소방 그걸 해야 되고 경찰은 경찰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상충됐을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건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110조가 배제된다고까지 확인적으로 그 논란이 있지만 그 형소법이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영장이 이제 집행되는 게 적법한 거죠. 그걸 막아서는 건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 영장 체포 집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여기에 나서겠다,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윤주원 기자, 일단 경호처가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 막아서게 되면은 영장 체포 막아서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오늘만 해도 윤상현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관저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갔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6일에도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집행이 벌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의원들이 지금 관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관저를 육탄 방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호처와의 충돌을 넘어서 국회의원들과 여당 의원들과의 충돌로까지 가게 된다면 그 파장은 뭐 비교할 수가 없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국수보는 이런 경우에는 좀 우회 진입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다. 철조망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철조망을 뚫고 우회 진입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는 관저 외곽에 지금 경찰 기동대가 지난 1차 집행 때도 2,7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아예 이 안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국회의원이 막아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실제 뭐 수사관들이 경찰이 혹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국민의 의원들이 저곳에 가서 체포 집행 영장을 방해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왜 거기 가서 방해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사법에 어떤 불법적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저항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또 그런 걸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간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관저 안에 대통령 지휘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리력으로서 집행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랄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체포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도 좀 부담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개별적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훈련받은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뭐 특공부대 출신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이었던 뭐 보여주기식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집행 과정에서 어차피 집행을 방해하면 똑같이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냥 보면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저항을 하면 힘들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의지의 문제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런 경우도 경우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지금 이 차벽이랄지 철조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저 입구부터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후방이 약할 수 있죠. 후방. 후방은 결국 뭔가 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철조망 정도 이렇게 설치돼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가장 약할 수 있어요. 경찰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작전 세울 것이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말 너무나 철옹성이어가지고 이게 원칙대로 정문부터 뚫고 들어가 어렵다. 그러면 경찰 입장은 또 헬기를 동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우 수를 많이 가지고 아마 경찰은 판단할 거고 뭐 경찰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히 뭐 일반 경찰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공대 정도는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정 기자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총을 맞을 각오를 불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공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될 거다. 공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아가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영장을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앞서서 이 정청래 위원장의 저 발언을 두고도 지금 이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 이상식 의원의 이 SNS 글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지금 입장문을 오늘 아침에 낸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라면서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이냐 이렇게 쏘아붙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통 정황에 대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도 조금 전에 이 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아까 들었던 목소리에는 장갑차를 동원해라. 아니 뭐 수사 지휘하는 거냐 이런 공방도 좀 오갔습니다.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네. 것 중에 이 가슴을 열고 뭐 쏘라면 쏘라. 네. 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공수처장의 경우는 그런 의지를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뭐랄까요? 선도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번 2차 영장 집행은요. 맨 앞에 공수처장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수처장의 헌신이 우선돼야지 무력이 우선돼서는 전 안 된다고 선봉에 봅니다. 서야 된다. 네.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떤 본인의 어떤 약간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도 감수하겠다는 헌신성을 보일 때 경호처나 이런 데도 움찔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이 힘이 세다고 무력을 먼저 앞세우면 말씀하신 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정청래 위원장의 말이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성윤 의원이 말한 것이 일반 경찰들에게 하는 거라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책임성의 정도를 놓고 볼 때 공수처장이 가서 내가 이 법 집행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희생이라도 나는 불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그 책임성과 권한과 권력의 크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일반 뭐 경찰들한테 총을 뭐 맞으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네. 자, 계속 들으신 것처럼 2차 영장 집행 앞두고 국회 법사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해서 법사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격한 발언이긴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상황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의사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네, 현장 굉장히 소란스러운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자, 굉장히 셉니다. 발언 수위가요.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이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자질에 관한 문제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막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느냐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 본인 수사지휘하고 있잖아요. 장갑차를 갖고 가랄지 뭐 그런 식으로 특공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판사예요. 사형 받을 것이다. 이게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런 것은 맞지 않다 이 보고 아까 총 맞더라도 가라. 뭐 장갑차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가 일단 자기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자기 보고 총 맞으러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결기를 가지라고 뭐 말에 취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정청래랄지 이성희 의원 보면 마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저러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돼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사법제기의 체포영장 집행에서 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상식 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자랑을 하고 자기 지지자한테 뭔가 뭐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모르겠지만 경찰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자기하고 상의를 하죠? 왜 국회의원하고 입법부는 국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하고 수사를 상의합니까? 그러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요. 수사 공정하게 돼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탄핵 재판도 헌법재판도 공정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있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한쪽이 지지하는 세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한다는 것이 그게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쇼를 잘하고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자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윤석열 사형 당할 것, 이 김상일 대표님, 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감정이 좀 격해졌던 걸까요?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던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제도입니다. 제도. 네. 그 모든 직위나 직제에는 그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직위와 직제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직위 직제에 알맞는 행동이라고 저건 절대 볼 수가 없죠. 위원장은요 중립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거 굉장히 중립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도 직위 직제에 맞는 어떤 책임감이나 공적 의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저 위원장 자리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민주당 소속으로서 그냥 주장하는 거라면 그래도 저 과도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는요, 저거는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어쨌든 아까 저희가 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또 가서 막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제 아침 영장 만료되던 그제 아침에도 국민의힘 44명이 사실 간 바가 있는데
여길 두고서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여러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랑 이렇게 많이 괴리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네, 여러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윤상현 의원이 오늘 관저로 조금 전에 향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지 임주원 기자 지금 내용 들어왔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 지금 연일 대통령 지키기 선봉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도피설을 지금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관저로 들어가는 윤상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 제기하는데 안에 있으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그제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러면서 관저로 들어오라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그 관저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과 어떤 대화, 소통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 향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식사도 하고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네, 아침에요? 그렇습니다. 그제 의원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 관저로 들어갔던 의원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윤 대통령이 이제 의원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면서 식사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도피설이 나온 상황이어서 오늘 일단 윤상현 의원이 다시 관저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기에 계엄 초기 탄핵 국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윤 대통령 쪽과 좀 거리두기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도 거리두기를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가는 상황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배경에서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여기 이런 배경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관저에 가면서 윤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분위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세력들 중에 강성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귀에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강성 지지층이 바로 보수의 목소리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간에 뭐 중간층에 있는 보수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좀 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에서 뭐 아주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랄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느냐. 그럼 나는 여기에 이제 편승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사실 본인들이 이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그러한 제스처를 지금 보수의 강성진에 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앞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 관저에 모인 의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이 사실 두 명입니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 뭐 화면에 좀 전에 나갔습니다만은 사실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좀 갈등을 빚어서 이 의원들 갑자기 왜 바뀐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지영 기자, 이 두 명의 의원들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거죠?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나 의원을 공직에서 해임하면서 이 나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 뜻을 접은 일이 있습니다. 또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당대표직을 뭐 임기 반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사퇴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이 당시 2023년 10월에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에 이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 의원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신 총선은 출마를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윤 대통령과 지금 갈등을 빚었었기 때문에 이 44명, 이 관저로 향했던 44명 의원들 가운데 가장 앞줄에 서서 이렇게 네, 있는 모습을 화면에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정치권에서 의아하게 보기도 했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의식한 듯이 이 몇몇 분들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관저 앞 집회까지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집회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기현 의원은 가치를 지키느냐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김상희 부대표 일단은 이 두 인물이 이렇게 좀 바뀐 이유 뭐 두 분 다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 그런 이유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거는 뭐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 때문에 하는 거죠. 저분들은 분이라고 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분들은 이제 지역구에서 의원 한번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의 그 고위직, 공직에 진출을 하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단단한 지지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강성 지지층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을 자기 지지층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굉장히 좀 전에 기회주의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쓰셨는데 굉장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런 게 나라를 망치는 간신과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네. 얘기 추가로 좀 이어가자 보면은 이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좀 나뉜다고들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뭐 친윤, 반윤 들어봤어도 이제 맹윤, 뭐 찐윤, 비윤 뭐 이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뭐 윤회도 뭐 많은 분류가 생기네요. 그게 원래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뭐 정치를 정말 오랫동안 봐온 사람 중 하나인데 저런 친윤, 반윤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개파가 되기 때문에. 그중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맹윤, 뭐 찐윤, 멀윤 이렇게 가면 뭔가 정치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맹윤, 멀윤은 뭡니까? 멀윤은 멀어졌다는 이유는 아니에요. 친윤 됐다가. 맹윤은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숭배하는 게 맹윤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뭔가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친윤이 되고 맹윤이 되고 멀윤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친박 비박하면서 이렇게 그랬고요. 그랬었죠. 친명도 마찬가지죠. 찐명, 친명 뭐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그건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작스레 선거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후보인 허정무 전 감독이 낸 선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인데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뽑힌 선거인단 194명 가운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1명은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구성해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완성을 위해 50억 원을 협회에 기부하겠다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번 연기로 다소 김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 연기로 생긴 또 하나의 변수, 바로 허정무 후보의 나이입니다. 규정상 선거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만 출마할 수가 있는데 1월 13일 생인 허 후보는 선거가 오는 13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연령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협회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월드컵은 다가오고 과연 협회 선거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 싶네요. 지난 6일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인근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림과 동시에 들썩거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숨진 사람만 최소 126명에 무너진 가옥은 3,609채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수색과 구조 작업 경과에 따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티베트 지역은 자국 내 구조 작업에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구조 자금과 구조 인원 3,400여 명을 투입시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상을 잃어버린 티베트 주민들 하루빨리 조속한 대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